뭐 정주영 얘기나 지난 시간에 골드만삭스 얘기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미국 얘기도 해주고 우리나라 정치 얘기도 가끔 하고 그러는데, 이런 샛길도 나름 그 샛길 속에서 얻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강의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유지성이라고. 부동산 강의만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은 많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채널 하면서 제가 결심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구독자 10만 넘으면은 내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이게 내가 목표했던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방송을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네, 이렇게 샛길 강의 듣다 보면은 이 멘탈이 또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메일 중에 하나가 자유지성님 덕분에 제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요. 또 여러분 중에서 제 강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강의는 정치공학 강의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이 정치 얘기해달라 이런 분들도 아주 많으시고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정치공학 강의 하는 거는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를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하고 정치가 융합이 되다 보니까 이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 샛길 강의는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멘탈을 또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강의니까, 네, 여러분들이 책 읽는 거하고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정주영 자서전 그냥 읽는 거하고 제가 또 이렇게 막 급발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랑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듣는 인원수에 그다지 구애받지 않아요. 아마 그 인원수에 구애받았다면 부동산 강의를 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느끼는 바, 그다음에 교훈, 배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움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채팅으로 소통하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배우고 지식을 얻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인드셋 강의입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 정주영이 복흥상회를 인수해서 경영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왜 정주영이가 복흥상회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느냐. 자, 여기 보신 것처럼 무슨 일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최고가 되고자 했고, 서울에서 복흥상회의 정주영이 하면은 쌀 2가마 3가마 싣고 제일 빨리 달리는 쾌속 배달꾼, 최고의 배달꾼. 정주영이는 최고의 배달꾼이었다. 더할래야 더할 게 없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경일상회라는 간판을 다루면서 마침내 1938년에 쌀가게의 주인이 되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주영의 일대기를 담은 만화죠. 이젠 자네가 이 쌀가게 주인이야. 정주영이 지금 만세 부르고 있죠. 23세 때 쌀가게 사장이 되면서 자기의 꿈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쌀 배달꾼 중에 최고가 되자가 아니라 쌀 가게 사장 중에 최고가 되자. 나는 서울에 제일 가는 쌀 가게가 될 것이다 해서 경일, 서울경 제일할 때 1 해가지고 경일상회로 간판을 바꿔 달고 쌀가게 주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만큼만, 요 정도만 하고 쉬자 이러지 말고요. 더 할래야 더 할 게 없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일을 하면은 여러분 당연히 최고가 되지 않을까요? 쌀장사도 그렇죠. 쌀장사도 날이 갈수록 번창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개인들 중심으로 쌀을 납품하고 작은 규모의 단체 중심으로 쌀을 납품했다면, 정주영이가 쌀가게 사장이 되면서 판을 키워야지 해가지고 큰 고객을 잡아야지, 큰 고객을. 그래서 큰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 고등학교 있죠? 고등학교를 열심히 찾아다니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그래서 정주영이 거래를 튼 데가 그 배화여고, 서울여상, 여기를 이제 단골 고객으로 만들면서 쌀장사가 날이 갈수록 번창했다. 그래서 쌀가게의 거래처를 이제 고등학교로 넓혀요. 중고등학교, 학교로 넓히기 시작하면서 이 속도라면은 서울에서 제일 가는 쌀가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을 무렵, 그 무렵에 정주영이가 호사다마라고, 내가 호사다마라는 한자를 옛날에 배웠지, 호사다마라고. 1938년에 정주영이가 쌀가게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1937년에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켜요.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당연히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서 전시 체제령을 내려요. 그래서 1938년에 경일상회를 하면서
이제 고객들을 넓히면서 쌀 장사가 번창하고 있을 무렵에 전시 체제령이라는 게 뭐예요? 전시 동원령. 모든 걸 다 몰수해서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정주영이가 38년에 쌀가게를 시작했는데 1939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쌀가게들을 다 몰수해가지고 쌀을 배급하는 쌀 배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쌀가게를 문을 닫게 만들고요. 전시 동원령을 내려서 쌀을 전부 징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주영이 서울에서 제일 가는 쌀가게로 대성하고 말겠다는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1939년 전시 동원령으로 쌀가게를 폐업하게 됩니다. 정주영이가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 최고의 쌀가게 사장이 되겠다는 꿈이 물거품이 되면서 1년 만에 쌀가게를 폐업하고 가게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정주영이가 쌀가게를 폐업을 한 게 나중에 현대건설을 만들어가지고 사장이 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정주영이가 쌀가게를 폐업한 게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이게 또 실패고 좌절이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겨가지고 내 사업이 망한 거야. 이게 전시체제, 전시동원령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조선 총독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당시 정부는 조선 총독부였으니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내가 망한 거라고. 내 사업이 폐업을 하고 망한 거예요. 파산을 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정부 정책 때문에, 과중한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오죽하면은 정부에서 부동산 팔으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압박을 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힘들지요. 지금도. 대출 규제 정책 때문에 대출을 안 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역전세를 막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구하고 저렇게 돈을 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정부 정책 때문에 이렇게 나의 삶에 시련과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호사다마라는 게 잘 되려고 하면 꼭 막아 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호사다마. 그렇게 청운의 꿈을 품고 내가 이제 쌀가게 사장이 됐는데 쌀가게를 못하게 된 거예요. 강제적으로 문이 닫히게 된 거지. 조선 총독부가 쌀을 다 가져오라고 다 몰수를 해버리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정주영이가 그런 청운의 꿈이 물거품이 되면서 쌀가게를 폐업을 하고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됩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더 이상 쌀가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이 쌀가게가 망했기 때문에 정주영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을.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을? 쌀가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 쌀가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 중에 정주영이가 만났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엔진 기술자 중에 이을학이라고 있었어. 이을학이라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기계를 수리하는 김명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제 감이 잡히죠? 쌀가게를 하다가 엔진 기술자를 만났고 공장에서 수리하는 수리공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엔진, 그 다음에 수리공. 자, 그래서 쌀가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친해지게 되고, 그래서 정주영이가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엔진 기술, 수리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자동차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동차. 그래서 정주영이가 쌀가게가 망했잖아. 그래가지고 쌀가게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폐업을 했으니까, 야, 그러면은 뭔가 내가 새로운 꿈을 꿔야 되는데 내가 뭐 알고 있는 게 없잖아. 내가 한 게 뭐야? 내가 한 게 농사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자벽부로 일하고, 그 다음에 그 엿공장에서 그 술이라는 거 조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쌀가게 하면서 쌀 배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장부를 관리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장이 돼가지고 고객 관리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쌀가게를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서 엔진 기술자가 있었고 수리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동차 수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 이 정주영이가 쌀가게 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있잖아. 맞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자동차 수리를 하려니까 돈이 없잖아. 돈이 없는데 이을학 씨라는 사람이 자동차 수리는 내가 최고다. 자동차 수리는 내가 최고니까 정주영이한테, 그럼 정주영이는 쌀가게를 하면서 사장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정주영이가 고객 관리를 하고 사장을 하고, 내가 엔진은 최고니까 내가 엔진 수리할게. 그 다음에 공장 수리공 만났다고 했잖아요. 김명현이라는 사람인데요. 김명현이 네가 수리하면 되잖아. 나머지 엔진은 내가 할게. 나머지는 네가 수리해. 그렇게 해가지고 야, 자동차 수리 공장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 을학이가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주영이가 당시에 자동차 수리 공장이 하나 매물로 나온 게 있었어요. 정주영이가 돈이 별로 없었지.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 두 사람이 힘을 보태주겠다고 하잖아요. 나는 자동차를 모르는데 이을학 씨가 자동차 엔진 수리를 알잖아. 그다음에 공장 수리공이니까 나머지 수리는 할 수 있잖아. 이 두 사람을 만나면서 내 손발이 되어줄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걸 아는 거잖아요. 나는 장부를 쓸 줄 알고 고객 관리를 할 줄 알잖아. 나는 경영을 할 줄 안다고. 정주영이는. 그래가지고 정주영이가 경영을 하고 이을학 씨가 엔진 수리를 하고 김명현 씨가 나머지 자동차 수리를 관리해라 해가지고 자동차 수리 공장으로 매물 나온 거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인수를. 근데 자기 돈으로는 안 되잖아. 자기 돈으로 안 되니까 당시에 사채업자한테 대출을 받게 돼요. 대출을. 사채업자한테 큰 돈을 대출을 받아요. 얼마를 대출을 받았냐? 당시 돈으로 3,000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받은 사채업자가 오윤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삼창상회라고 그 쌀가게예요. 쌀가게. 쌀가게를 하면서 알게 된 오윤근 씨라는 사채업자. 그러니까 오윤근 씨는 그 삼창상회를 하면서 쌀가게를 해서 돈을 벌었어. 그래가지고 돈 번 걸로 사채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쌀가게를 하면서 누굴 알게 됐죠? 쌀가게를 하면서 정주영이 유명해졌잖아. 서울 제일 가는 배달꾼 아니에요. 회속으로 배달하는 배달꾼 아닙니까? 쿠팡이지. 그때로 말하면은 쌀 배달의 쿠팡인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복흥상회의 정주영이를 오윤근이가 알게 돼요. 삼창상회 여기도 이제 쌀가게니까 당연히 쌀가게 중에서 정주영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삼창상회를 하던 오윤근이라는 사채업자가 정주영이를 알아가지고 정주영이를 데리고 올라 그랬다고. 정주영이가 오윤근 눈에 딱 들어왔던 거야. 그래가지고 정주영을 엄청 신뢰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알고 있었어요. 정주영이를. 근데 오윤근이 사채업을 하잖아. 그러니까 정주영이가 쌀가게 경쟁 쌀가게를 하던 오윤근 선생님이 사채업을 하고 있고 쌀가게는 똑같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윤근 선생님도 쌀가게를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오윤근은 쌀가게에서 번 돈으로 사채업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오윤근 선생님한테 찾아가요. 정주영이가 오윤근 씨를 찾아가요. 내가 내 쌀가게 하면서 알게 된 엔진 기술자하고 수리공이 한 명 있는데 그 두 사람하고 자동차 수리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나 돈을 빌려주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윤근 씨가 정주영이 뭘 보고 돈을 빌려줘?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담보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오윤근 씨가 돈을 3,000원이라는 엄청 큰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3,000원을. 오윤근이 왜 빌려줬냐면은 딱 하나. 정주영이가 쌀가게 하면서 보였던 모습을 신뢰한다 나는. 너의 신뢰 하나를 담보로 돈 빌려줄 테니까 절대 돈 떼먹지 말고 크게 성공해라. 크게. 그래서 오윤근이가 정주영이 신뢰 하나 믿고 정주영이의 성실성과 부지런함 하나 믿고 너 자동차 하나도 모르네? 너 어떻게 되겠어? 아, 저는 자동차를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쌀가게 하면서 알았던 사람 중에 엔진 기술하면 최고인 사람이 이을학이라고 있고요. 수리공 중에 김명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수리를 잘해요. 그 두 사람이 수리하고 제가 고객 관리하고 경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 빌려주세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윤근이가 정주영 신뢰 하나를 가지고 야, 너 뭘 해도 성공한다. 자동차 수리? 그래, 성공해봐라 하고서 3,000원을 빌려줍니다. 당시 3,000원은 엄청 큰 돈이에요. 얼마인지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를 한번 나중에 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전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발생했죠. 전쟁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컸기 때문에 몇 차례의 화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아마 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감이. 그래서 일단 정주영이 3,000원 빌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다시 하도록 하고요. 내가 쌀가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광고를 안 했네. 광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죠? 저도 저녁을 못 먹고 지금 강의를 해가지고 엄청 배가 고프네요. 여러분들은 무슨 쌀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쌀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미소 김씨의 3댐이라는 쌀을 먹습니다. 정미소 김씨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자유지성이 먹는 쌀이 3댐이라는 쌀이에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정미소 김씨라고 쳐보세요. 정미소 김씨. 그 네이버에 정미소 김씨라고 치면은 그 3댐이라고 나오거든요. 3댐이. 3댐이 삼광쌀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은 삼광쌀 20kg, 3댐이 10kg 이렇게 있죠. 여러분 정미소 김씨 요게 제가 먹는 쌀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미소 김씨하고요 조금의 관련성도 없어요. 저 정미소 김씨한테 제가 무슨 광고비를 받는다든가 그런 거 1원도 없어요. 1원도 없습니다.
세종 라이스라고 있죠. 세종 라이스. 이 쌀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는 쌀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이 쌀 소개해줘가지고 이 쌀 먹는 분들 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정미소 김씨 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드셔보신 분들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 드신 분들 있잖아요. 뽀송님 맛있어요. 네, 상선약수님 맞습니다. 3대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정미소 김씨의 3대미는요. 고시 지카리라는 제가 이름 붙인 쌀입니다. 여러분들 쌀 떨어지면요. 반드시 저와 동일한 쌀, 자유지성이 먹는 쌀, 정미소 김씨의 3대미 삼광쌀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고시 지카리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고시 지카리 쌀이니까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먹는 쌀을 여러분들이 같이 먹으시면 저와 가족이 됩니다. 한번 주문해보세요. 한 10kg 정도 주문해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먹는 쌀이 왜 맛있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먹어보신 분들 진짜 말을 해주세요. 제가 이게 무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유지성 무슨 정미소 김씨한테 광고비 받고 하는 거 아니야? 광고비 받은 거 1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줬잖아요.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정미소 김씨 이거 하시는 분이 맛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고마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쌀 1kg씩 담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줬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지카라서 고시 지칼이라고 제가 붙인 거예요. 이 쌀은 여러분들 고시 히카리가 아니라 고시 지칼이다 제가 붙인 거예요. 레아님도 주문해서 먹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저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제비스님. 저희 정미소 김씨 쌀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저는. 단지 이 쌀이 맛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지성이 먹는 쌀 여러분들도 먹으시면은 저와 함께 같은 밥을 먹는 가족이 됩니다. 제가 먹는 쌀에 대한 광고를 마치겠고요. 우리 회원님 중에 용킴님이라고 있어요, 용킴님. 근데 용킴님이 쌀가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 조상호님 실시간이에요, 지금. 네. 쌀가게 하셔가지고 제가 용킴님 쌀을 먹어봤어요.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겁니다. 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오늘 광고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광고 하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쌀을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광고 받으면서 돈 받고 안 그래요. 우리 회원님 중에 용킴님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검증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검증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드립니다. 네, 우리 가족 맞아요. 우리 회원님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힘을 합칠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과 힘을 합칠지를 고민하세요. 서로 도움을 주라는 이야기예요. 필요할 때는 의지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주영이가 쌀 배달을 하면서 만났던 세 사람, 엔진 기술자, 공장 수리공, 사채업자. 특히 사채업자는 정주영이가 돈이 없는데 자동차 수리소를 열 수 있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채업자죠. 당신은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자, 보시면은 정주영이가 자동차 수리소를 인수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자동차 수리소 이름이 뭐냐면요. 아도서비스예요. 아도서비스.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소를 만들게 됩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최고가 되자. 네, 그래서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 공장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40년에 이제 자동차 수리소를 시작해가지고 밤잠도 자지 않고 신나게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동차 수리는 모르지. 사업이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고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힘을 합쳐서 하는 거잖아요. 나는 경영을 하고 내가 고객 관리를 하지만 사람이 하는 거니까 나와 함께 동업을 하는 엔진 기술자와 공장 수리공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일을 도모하면은 일은 된다. 나는 고객 관리와 경영을 담당하겠다. 그래서 자동차 수리 공장의 사장이 됩니다. 사장. 그리고 내가 사장이잖아. 내가 사장이니까 내 사업이잖아. 내 사업이니까 내가 일한 만큼 돌아온다. 그래서 밤잠도 자지 않고 일하는 게 너무 신났다고 그래요. 너무나 신났다. 내가 자동차를 몰랐지만 손님이 오면은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환대하고 멋지게 고쳐놓겠다고 아주 설레발을 치면서 호기롭게 자동차 수리소 고객들을 여기저기서 유치하기 위해서 발로 무진장 뛰어다녔다고 그래요. 정주영이. 자동차를 몰라도 자동차를 수리해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게 엔진 기술자인 이의락 씨하고 수리공이었던 김명현 씨 둘이서 밤새 일을 하는 거야. 밤잠도 자지 않고. 근데 여러분,
초단기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고. 옆에서 수리하는 걸 보면은 정주영이가 자동차를 모르게 되나요? 자동차를 알게 되죠. 그래서 자동차 수리를 나중에는 정주영이도 같이 하게 됩니다. 밤잠도 자지 않고 자동차 수리를 신나게 했는 거예요. 신나게.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밤새 자동차 수리를 하고 회사에서 잠을 잔 거야. 회사에서 잠을 자면서 일을 하면서 돈이 제법 잘 벌렸다. 돈이 제법 잘 벌렸어요. 그래서 자동차 수리소를 한 게 업종을 너무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좋은 일에는 항상 막아 낀다고. 우리 정주영이가 쌀가게 사장님이 된 다음에 조선 총독부에서 쌀을 다 강제 징발을 하면서 쌀가게 폐업을 했잖아요. 이 아도 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소를 시작한 다음에 정주영이가 밤잠도 자지 않고 신나게 일을 했는데 집에도 안 가고 숙직실에서 회사에서 잠을 자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춥잖아, 밤에는. 밤에 추우니까 화덕으로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잠을 잤어요. 화덕에. 근데 회사에서 잠을 자다가 화덕에는 불이 있잖아. 불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일이? 숙직실에서 잠을 자다가 화덕에서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불이 나게 됩니다. 자동차 수리소에 불이 나요. 불이 나. 정주영이 불이 난 걸 보고 너무 놀랐어.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물을 뿌려야 되잖아. 물을 뿌리려고 옆에 이제 물인 줄 알고 뭐 액체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액체를, 그릇에 있는 액체를 쫙 뿌렸는데 그게 신나였어. 그게 신나여가지고 불이 확 올라온 거야. 불이.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불길이 확 올라와가지고 공장이 나무로 지어진 목조 건물이었어. 공장에 불이 이 나무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 자동차 수리 공장에 전체에 공장에 불이 붙어서 이 자동차 공장이 모두 타버리게 됩니다. 모두. 그래서 정주영이 가까스로 자기는 유리창을 깨고 건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불에 타 죽는 거를 간신히 면했다. 근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3,000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채업자한테 대출 받아가지고 자동차 수리소를 해가지고 밤새 일을 했는데 이 수리소가 불이 다 나가지고 모두 타버리게 된 거야. 여러분, 공장만 타요? 수리를 하던 자동차가 다 타버렸어. 다 타버렸어. 공장도 싹 다 타버렸고 전소, 수리를 하던 차량이 다 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있던 트럭, 승용차, 외제차 이거를 싹 다 태우면서 정주영이가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간신히 목숨만 사는 거야. 유리창 깨고 튀어나와가지고 불타 죽지 않은 것만 천만다행인 거야. 천만다행이야. 불에 타 죽지 않은 게. 여러분, 큰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과 고통과 불운과 시험이 닥쳐요. 여러분, 정주영이가 쌀가게 망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실패죠. 그 새로운 일 해보겠다고 사람들하고, 쌀가게 때 만난 사람들하고 모아가지고 자동차 수리소를 했어. 근데 이 수리소 시작한 다음에 불이 나가지고 이 수리 공장 다 말아먹은 거예요. 불타가지고. 그것만 탔으면 말을 안 해. 자동차도 다 타버렸어. 이거 어떻게? 이거 다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주영이가 돈이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게 정주영이에요. 가운데 이거 실제로 이 정주영 관련 일화를 그림으로 그린 걸 제가 가져온 거예요. 큰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당시요, 정주영이 빌린 돈이요, 지금 우리 돈으로 한 6억 정도라고 합니다. 6억 정도라고. 그리고 자동차 다 타버렸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정주영이 23살이에요. 23살. 23살 젊은 정주영이가 수리소와 차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였으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거예요. 이게 정주영의 두 번째 실패입니다. 쌀가게 폐업된 거 첫 번째. 두 번째 시련은 자동차 수리소가 불에 타서 전소하고 외제차도 다 타버리면서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거예요. 정주영이가 두 번째로 실패를 겪게 됩니다. 정주영의 자동차 수리소에 불이 나가지고 자동차가 탔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주영이가 이 자동차 수리소가 다 타버리지 않았으면 지금의 정주영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동차 수리소가 타버리지 않았으면 지금의 정주영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실패는 더 큰 성공의 디딤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나 이 실패를 극복하는 사람에게 실패보다 더 큰 성공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실패에 좌절하지 마라.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청년 정주영 23세 돈 1원도 없어요. 자동차 다 타버렸어. 대출금 그거 갚아 나가야 되잖아. 심지어 수리소에 있는 자동차까지 다 태워 먹었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당시에
이 자동차 수리소에 수리를 맡겼던 차 중에요. 탔던 차 중에 조선총독부 경무총장을 하던 윤덕영이라는 사람의 차가 있었어요. 자, 조선총독부 경무총장입니다. 윤덕영.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의 차가 다 타버렸어. 두 번째, 당시에 화신백화점이라고 큰 백화점이 하나 있었어요.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이라고 있었어. 이 사람의 그 외제차도 싸그리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 싸그리 불타버린 차에 조선총독부 경무총장의 차와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의 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정주영이 이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차값을 빚진 거잖아. 이걸 갚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싹싹 빌러 다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젊은 23세의 정주영이가, 여러분이 당시 조선총독부 경무총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높은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백화점 사장이에요. 엄청 높고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젊은 정주영이가 수리소를 하다 다 태워먹었어. 돈이 1도 없어요. 정주영이 찾아왔어. 맥퀸님, 눈사탕님, 행복우주님이 여러분이 백화점 사장이에요. 정주영이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무릎 꿇고 빌어요. 이 불이 난 게 누가 불을 내고 싶겠어요. 불을 내고 싶지 않지. 근데 내가 불을 내고 싶어서 냅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실수로 불이 났지만 이거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윤덕영이하고 이 박흥식이한테 무릎을 꿇고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외제차 이 비싼 값을 갚겠습니다. 갚을 테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내 이 한 몸뚱이 가지고 내가 갚겠습니다. 근데 정주영이가 그동안에 쌓아온 게 뭐예요, 여러분? 정주영이를 이 사람들이 몰라요? 서울에서 제일 가는 딸 배달꾼 정주영이, 자동차 수리소를 해가지고 밤낮 없이 일하는 젊은 사장 정주영이, 이 사람들이 정주영의 성실성과 부지런함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이가 화신백화점 사장인 박흥식이를 잊을 수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 경무총장 윤덕영이를 잊을 수 없다. 윤덕영 조선총독부 경무총장 친일파 아니에요? 근데 정주영이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친일파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다. 나는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정주영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너 당장 네 목을 여기다가 내놓지 않으면은, 돈 갚지 않으면은 네 장기라도 꺼내가지고 팔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면 이 젊은 정주영이가 불나가지고 여러분의 차를 다 태워먹었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사람한테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갚을 테니까 시간만 달라고, 내가 언제건 반드시 갚겠습니다, 나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울면서 비는데, 울면서 빌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 여러분 같으면은 정주영이를 질책하면서 너 당장 장기 팔아가지고 빚 갚으라고 얘기하겠어요?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화신백화점 하면서 옛날에 불이 나서 전소돼서 망했던 적이 있었네. 근데 그 생각이 나. 하지만 내가 다시 일어나서 지금의 화신백화점이 된 거야. 너를 보니까 옛날 내 생각이 나. 화신백화점 하면서 불이 나서 망했던 생각이 나.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으니까 다시 일어서기 바라네. 나는 너를 믿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영군이 상심하지 말고 예전에 했던 수리소를 다시 일으켜서 세우면 내가 네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이가 백화점 사장이잖아. 백화점의 고객들 차가 얼마나 많겠어요. 나중에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이가 백화점에 있는 차를 다 정주영이한테 보내게 됩니다. 정주영이한테 정주영군 다시 일어서기만 하게. 수리소가 망했지만 다시 일어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나도 옛날에 불이 나가지고 백화점 망했던 적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는 건 충분히 가능하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믿고 여기서 포기하고 쓰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라네. 다시 돈을 빌릴 수 있는 배짱을 가지고 돈을 빌려서 다시 수리소를 열면은 내 백화점 고객들과 우리 백화점에 있는 차를 너의 수리소로 다 보내줄 테니까 다시 일어서는 것만 생각하게.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정주영한테. 그러니까 불이 나서 수리소와 차가 다 탔어. 나한테 엄청난 빚이 있어. 빌린 돈하고 외제차 거기 있는 차 다 탔어. 그럼 빚이 10억이야. 지금 돈으로 빚이 10억이야, 여러분. 빚이 10억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들 다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있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나 죽을까? 나 빚 10억, 20억이면은 목 매달고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일어서면 더 큰 성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려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정주영이처럼 무릎 꿇고 빌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의 우울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뒷걸음질 칠 그럴 일을 만들지 마세요. 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앞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빌려야 되잖아. 오윤근이 유명한 사채업자잖아요. 오윤근이한테 사채 빌렸죠. 사채업자한테 가가지고 돈 못 갚어? 배짱이지 뭐. 돈을 더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야, 가서 이 돈 네가 갚으려면은 수리소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가서 돈 또 빌려. 정주영이가 그 말을 듣고 오윤근한테 갑니다. 오윤근한테. 오윤근 사채업자잖아. 딱 갔어. 가가지고 이제 3,000원을 제가 냈잖아. 한 6억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 오윤근이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을 내고 싶어가지고 불을 냈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불로 재산 다 날리고 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저요 이대로 쓰러지면은 영감님한테 빌린 돈 3,000원 단 1원도 못 갚습니다. 단 1원도 못 갚아요. 저 이거 갚으려면은 영감님이 저 한 번 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이대로 쓰러지면은 영감님 3,000원 다 띄이는 겁니다. 제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3,000원을 더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윤근이가 듣고서 놀란 거야. 야, 지금 3,000원을 또 빌려달라고? 그러면 12억 원 빌려준 거잖아. 야, 어떻게 하려고? 돈 받고 싶으면은 3,000원 내놓으세요. 3,000원. 내가 자동차 수리소 할 때 내 태워먹은 차 중에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이라고 있고 조선 총독부 경무총장이 윤덕영이라고 있는데 내 그 두 사람 차를 태워먹었거든. 그 사람들이 내한테 돈 받으려면은 수리소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 외제차인데 외제차 그거 다 태워먹었는데 그 사람들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오윤근 사채업자가. 그래? 그래 주영아 네 말 들어보니까 맞네? 도와주겠지. 지들 차 외제차 그거 몇 억 하는 건데 지금 돈으로요? 야 그 돈 비싼 건데 그거 받아내려면은 야 너를 도와주지 않겠냐? 이 사채업자가 딱 들어보니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주영이가 그러면 영감님 우리 오영감님 돈 많잖아. 내가 영감님 나 성실한 거 알죠? 알지? 내 자동차 수리소 했는데 영감님 나 잘 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 내가 3,000원 더 주면은 이 밤새 일한 거 정도가 아니라 뼈가 부서질 정도로 일해가지고 성공할 테니까 3,000원 더 빌려주세요. 3,000원만 더 빌려주시면 내가 다시 수리소를 만들 수 있잖아요. 영감님이 나한테 3,000원 빌려줘가지고 내가 아도 서비스 자동차 수리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3,000원을 또 빌려주면은 내가 서비스 자동차 수리공장 또 만들 수 있죠. 그렇지. 나 자동차 수리공장 만들면은 내 고객 중에 외제차 태워먹은 사람 중에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이라고 있는데 내가 어제 박흥식 사장님 만나고 왔어요. 내가 무릎 꿇고서 박흥식 사장님한테 나 일해가지고 돈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박흥식 사장님이 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저를 격려해주면서 화신백화점 전소돼가지고 망했던 이야기 해주시면서 나를 믿는다고 영감님한테 돈 더 빌리래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수리소 하면은 화신백화점에 있는 차 다 우리 정비소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화신백화점 사장님이 외제차 그거 돈 태워먹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어차피 수리하는 건데 다른 수리소로 보내나 내 수리소로 보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돈을 지불하는 거면은 내한테 보내지 딴 데 보내겠어요? 네 말이 맞네. 그래 내가 이자 확실히 쳐줄 테니까 3,000원 더 내놓으시오. 오윤근이가 정주영이가 얘기하는 거 듣고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3,000원을 넣어달라고? 그래 좋아. 내가 너 신용 하나 보고 내가 이번 한 번 더 내가 속는다고 생각하고 너 신용 네 몸뚱이 하나 가지고 빌려주니까 너 나중에 내 돈 이거 빌려줘가지고 실패하면은 너 내 밑에 와서 일해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은 오윤근이가 옛날에 정주영이를 데리고 오고 싶어 했잖아. 그런데 못 데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너 이거 가가지고 3,000원 내가 더 빌려줄 테니까 이거 말아먹으면은 너 내 밑에 와가지고 너 노예처럼 일해야 돼. 정주영이가 좋습니다 해가지고 정주영이의 신용 신뢰 하나 보고 오윤근이가 대출을 더 내줍니다. 그러면서 3,000원 내주면서 야 니 먹고 살 돈은 있냐? 너 밥은 먹고 다니냐? 내가 지금 돈이 1원도 없는데 영감님 내가 밥 먹을 새가 있어요? 야 너 밥 더 먹어. 3,000원이 아니라 3,500원 줄 테니까 이거 대출해 줄 테니까 밥은 먹고 일해. 잘 먹으면서 일해. 잘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3,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3,500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6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6억 5천을 대출을 해주면서 단 5천만 원은 너 먹고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잘 먹이면서
일 열심히 하라고 500원을 대출을 더 줍니다. 오윤근 영감님이 3,500원 대출 내주면서 너 내 사채업자한테는 신뢰와 신용이 핵심이거든. 너 내 평생에 돈 떼어먹혔다는 얘기 들으면은 사채업자는 실패야. 왜? 사채업자는 사람을 보고 신뢰와 신용을 보고 또 이자를 먹는 게 사채업이거든. 그러니까 너 내 평생의 사채업에 내가 돈 띄인 적 한 번도 없으니까 너 나한테 돈 띄겠다는 오점을 남기면은 너는 진짜 내 밑에 가지고 평생 노예로 사는 거야. 정주영이가 알겠습니다. 영감님 3,500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시 무허가로 수리공장을 엽니다. 제가 무허가라고 했죠. 무허가. 수리공장을 열어야 되는데 이전 수리공장 다 태워먹었잖아. 경찰서 조사받고 그렇잖아.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정주영이가 다시 자동차 수리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자동차 수리공장 허가가 나겠어요? 허가가 안 나지. 허가가. 그래서 자동차 수리공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허가였어. 무허가로 빈터에 공터에 다 타버렸잖아. 목조 공장이 다 타버렸다니까? 그게 빈터야. 그 빈터에 자동차 수리공장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그 자동차 수리공장을 다시 시작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 무허가라는 게 불법이잖아. 법을 어기면서 자동차 수리공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이잖아. 위법. 하루하루 살얼음 판이지. 위법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수리공장을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태워먹은 차 중에서 누구 차가 있었다 그랬죠? 태워먹은 차 중에서 누구 차가 있었어요?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이,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 경무총장 윤덕영이.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래서 실패가 아닌 거예요. 조선총독부 경무총장 차가 새까맣게 다 타버렸죠. 여러분이 경무총장이야. 그러면은 정주영이 돈 벌게 내비둬야 돼요? 아니면은 그거 불법이라고 잡아가지고 족쳐야 돼요? 여러분이 조선총독부 윤덕영 총장이야. 그러면은 정주영이가 또 돈 빌려가지고 자동차 수리소를 다시 시작했어. 그럼 여러분 그거 폐업시켜야 돼요? 내 외제차 받아먹어야 돼요? 내 외제차값 받아야 되잖아. 내 외제차값 받아야지. 그래서 화신백화점 박흥식 사장은 백화점에 있는 직원 차를요 다 정주영이 수리소로 보냅니다. 딱 다 보내요. 야 너네들 저기 자동차 수리소하는 정주영이라고 아도 서비스라고 있거든. 그 아도라는 말이 오토라는 말이야. 오토라는 말. 정주영이라는 저 청년이 자동차 수리소에서 최고가 된다고 하니까 아도 서비스로 보내. 그래가지고 화신백화점에 있는 차가 정주영이한테 다 가요. 수리를 하러 다 보내. 이 박흥식이가.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 윤덕영이 이거 적발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 적발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또 열심히 일하잖아. 열심히 일하고 수리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경찰서의 보안계장한테 야, 저 적발하지 말고 내비둬. 이렇게 못 본 척을 해줍니다. 못 본 척을. 그래가지고 이제 보안계장이 이 보안과에서 와가지고 정주영한테 뭐라고 하냐. 야 내가 진짜 너 구속해야 되는데 야 너를 어떻게 구속을 하냐. 야 구속 못하니까 네가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어린 놈이 말이야. 너 법 위반하는 건 사실이니까 너 걸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 걸리면은. 그러니까 너 무허가로 위법으로 하는 건데 위에서 지금 내려온 말도 있고 이거 걸리면 안 되는 거거든. 야 그러면 다 무허가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걸리지 않게 해. 그래서 너 이거 수리공장 하는데 이 공장 안 보이게 해. 공장 안 보이게. 동대문 경찰서에서 보안과에서 와가지고 야 요거 안 걸리게 하려면은 야 이 공장에 높은 판자로 울타리를 쳐. 그러면은 이 안에서 뭐 하는지 안 보이잖아. 너 공터에서 지금 공장 세울 돈도 없잖아. 울타리 쳐. 울타리 치는 게 공장 세우는 것보다 훨씬 돈이 싸게 먹히니까 이 나무로다가 이거 높이 울타리 쳐가지고 그 안에서 숨어서 해. 그렇게 직접 동대문 경찰서에서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이 조선총독부 경무총장인 윤덕영이가 눈을 감아주고 동대문 경찰서에 야 저거 할 수 있게 너네 적발하지 말고 눈 감어. 그렇게 딱 오더를 내리고 동대문 경찰서에 이제 그 보안계장이 와가지고 야 공장 안 보이게 판자 쳐. 그래가지고 판자를 쫙 칩니다. 정주영이가. 그래서 그 안에서 숨어가지고 수리소를 하게 돼요. 그래야지 자기 차 돈을 다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주영이가 돈을 벌자마자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화신백화점 박흥식이하고 조선총독부 윤덕영이한테 달려가가지고 외제차 값을 다 갚아버립니다. 이자까지 쳐가지고 갚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윤덕영이하고 박흥식이가 놀래는 거지. 야 우리가 사람 제대로 봤네.
정주영이 이 청년이 인물이네. 야, 너 내가 화 안 내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줬더니 진짜 와서 돈을 갚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정주영이가요 3,000원 빌렸지 3,500원 또 빌렸지 오윤근이한테 그 돈을 갚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채업자 오윤근이한테 그 돈을 갚아나가기 시작해요. 정주영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 그래서 소문이 나요. 소문이. 그 복흥상 했을 때랑 똑같아. 야,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하는 아도 서비스에 가면은 열흘 걸리는 수리 기간을 3일 만에 일을 3배 열심히 하는 거야. 일을 3배 열심히 하는 거야. 다른 수리소보다 3배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3분의 1로 단축되는데 수리비는 똑같아. 수리비는.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는 수리 기간이 생명인데 그러면 다른 수리소에 가겠어요? 정주영이 수리소에 가겠어요? 당연히 정주영이 수리소에 가지. 그 당시에는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시간이 열흘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어느 수리소가 빨리 수리하느냐가 관건이었다는 거야. 빨리 고쳐지는 게 장땡이야. 정주영이가 쌀가게 하면서 쌀은 빨리 배달하는 게 장땡이다. 자동차도 빨리 고쳐지는 게 장땡이다. 그래가지고 수리비는 똑같다. 단 나는 3배 빠르게 고친다. 해가지고 3배 빠르게 고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자동차를 고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싹싹 돌려주게 된 거예요. 밤에는 수리하고 그럼 낮에는 수리 끝난 거 수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비스 수리점이 유명해지고 점점 수리를 맡기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정주영이가 회고록에 쓰기를 화신백화점 자동차들이 처음 단골이 되고 이 자동차를 3일 만에 수리를 해내니 자동차 수리를 맡긴 고객들이 주변에 소문을 내 자동차가 내 수리소로 넘치고 넘치게 들어왔다. 넘치고 넘치게 수리 일감이 들어왔다. 그래서 박흥식과 윤덕영의 차를 홀랑 태워먹은 것이 나에게 큰 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정주영이가 실패 뒤에는 좌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서면 반드시 그 실패를 극복하는 성공이 오는 것이니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때 내가 필사적으로 내 한 몸 몸뚱이도 같이 자동차 수리를 해야 되니까 내 한 몸 몸뚱이를 밤에 놀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밤에 잠을 자면은 한 몸 몸뚱이가 노는 거잖아. 그럼 몸뚱이가 놀면 안 되지. 일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같이 실전으로 자동차의 자자도 모르던 내가 자동차 수리를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나도 같이 수리를 하면서 이게 두고두고 유용하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됐고 나는 이걸 바탕으로 현대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이가 현대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된 이유는 정주영이가 처음 시작했던 자동차 수리소가 홀랑 망했기 때문에 불에 타가지고 다 망했기 때문에 정주영이가 더 필사적으로 일어서야 했던 거고 정주영이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정주영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경무총장, 조선총독부 경무총장하고 화신백화점 사장이 자기를 도와주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망했으니까 불이 나가지고 내 차가 홀랑 탔잖아. 그럼 내 차 돈 받으려면은 당연히 도와줘야지. 젊은 청년인데. 그래서 화신백화점 차량을 글로 다 수리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밀려 들어오고 수리를 빠르고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내가 차를 맡겼는데 저기 아두 서비스라고 잘하는 데 있어. 글리 가봐. 해가지고 그 백화점 고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에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정주영의 자동차 수리소에 고객들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 열심히 해야 되잖아. 밤새 일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수리 작업을 배워가지고 자기도 필사적으로 수리하는데 이 한 몸뚱이 보탠 거야. 그래서 정주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기계의 모든 기능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정주영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산차 포니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정주영이가 자동차에 있는 기계의 모든 기능을 다 이해를 한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자동차 공부를 실전으로 배웠다. 더군다나 정주영은 경영을 할 줄 알지 고객 관리를 할 줄 알잖아. 그리고 돈을 다 날려먹었으니까 처음 대출 받은 게 사채업자한테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은 거 다 날려먹었잖아요. 불타가지고. 근데 야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다 날려먹었다고 해가지고 정주영이가 쫄랑 망했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게 아니다. 더 배짱 있게 가가지고 무릎 꿇고 돈 더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거보다 훨씬 큰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영이가 배짱 있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삶에서 정주영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거는 이때의 그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 된 거예요. 그때 배짱과 용기를 배운 거야. 나중에 현대건설하면서 얼마나 큰 빚을 지게 되는지는 나중에 얘기해주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는 일도 아니죠.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새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빚을 지게 되면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거든. 그 다음에 더 크게 사업을 일으키려고 또 대출을 일으키잖아. 그럼 그게 망하잖아. 그러면 더 큰 빚이 생긴다고. 그게 망하잖아. 당연히 더 큰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정주영이가 아도자동차 수리소에 고객들이 밀려들어가지고 결국에 사채업자 오윤근이한테 진 빚 6,500만 원을 깔끔하게 갚게 됩니다. 이자를 넉넉히 쳐가지고 다 갚게 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하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더 할래야 더 할 게 없는 마지막까지의 최선. 이 쌀가게에서의 교훈으로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했고, 심지어 경찰도 조선 총독부도 나를 도와주었다. 그쵸? 대단합니다, 여러분. 3,000원을 빌려가지고 다 말아먹고 3,500원을 또 빌려가지고 무허가로 자동차 수리소를 다시 해가지고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 자동차 수리소가 현대자동차의 모체가 되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아도자동차 서비스에서의 성공을 얘기하면서 빈대 얘기를 합니다. 빈대 얘기. 자, 여러분, 내가 아도자동차 서비스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내가 되새겼던 교훈이 하나 있으니 이게 바로 빈대에게 배운 것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빈대에게 배운 교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빈대에게 배운 교훈 이야기는 무엇이냐? 정주영이가 가출을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에 막노동꾼으로 일을 했었잖아. 막노동꾼으로. 근데 막노동을 할 때 밤이면 들끓는 빈대가 나를 물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 막노동을 하려면은 잠을 푹 자고 일을 해야 되잖아. 막노동꾼들이 와가지고 자는 숙소가 있지. 좁은 숙소에서 다 같이 오밀조밀하게 모여가지고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는데 빈대가 나를 뜯어먹고 있는 거야. 근데 잠을 못 자잖아. 편안한 잠을 못 자면은 막노동을 할 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푹 자야 되는데 빈대가 우리를 다 뜯어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빈대를 피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한 거지. 빈대를 피하는 방법을. 빈대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했더니 요 가운데 보면 뭐가 있어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밥상이에요. 밥상. 이 밥상을 여러 개 겹쳐가지고 요 밥상 위에서 잠을 자자. 밥상 위에서 잠을 자면은 바닥에 있는 빈대들이 우리를 못 물 거야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 밥상 위에서 돌아가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 막노동꾼들이. 근데 빈대가 밥상 위에서 자면은 당연히 상다리를 타고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다리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 정주영이를 빈대들이 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상다리를 딱 놓으니까 처음에 하루 이틀은 딱 잠을 자지. 이틀만 지나니까 빈대가 상다리를 타고 와가지고 나를 또 뜯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윤사장님 뜯어먹는 게 말이 뜯어먹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다리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빈대가 나를 뜯어먹으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야. 또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주영이 고민을 하다가 꾀를 내는 거예요. 이 상다리 아래 보면은 이 밥그릇이 있고 밥그릇에 여기다가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밥그릇 위에 상다리를 얹어 놓고 그 밥그릇에 물을 부어 놓는 거야. 그러면은 빈대가 이 상다리 위로 올라오려면은 이 그릇을 타고 올라오다가 그릇 안으로 뿅 떨어져가지고 물에 잠겨가지고 죽겠죠. 그러니까 빈대가 상다리 위로 못 올라오겠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꾀를 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빈대가 나를 못 뜯어먹을 거다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놔요. 상다리 밑에 물그릇을 이렇게 딱 대놔가지고 빈대가 상다리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 그릇을 타고 올라오면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를 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며칠 동안 또 편안하게 상다리 위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 며칠 동안 빈대 걱정 없이 상다리 위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요 물에 빠져있는 빈대를 보면서 야, 역시 너희들 내 머리를 넘어서지 못하는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다음날 정주영이가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냐면은 빈대가 자기를 뜯어먹으니까. 빈대가 분명히 빈대가 익사를 해야 되는데 나를 뜯어먹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빈대가 어떻게 됐느냐, 빈대가 나를 어떻게 뜯어먹겠느냐 해가지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딱 지켜봤다는 거야. 딱 지켜봤는데 빈대가 역시 우리 제이님 대단하네요.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야. 빈대가 다 같이 밥상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벽을 타고 까맣게 천장으로 올라가서 내 밥상 위에 있는 천장까지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천장에서 톡 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다리를 타고 못 올라오니까 익사를 하니까 익사를 하다가 이제는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으로 기어가가지고 천장 위에서 딱 떨어지면은 밥상 위에서 누워있는 정주영이의 몸으로 떨어지게 그래가지고 톡 그 정주영이 몸에 떨어져가지고 정주영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정주영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장에서 사람 몸을 향해 툭 떨어져서 우리에게 올라타 우리를 신나게 뜯어먹었다. 제가 정주영 회고록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때 막노동을 하면서 느꼈던 소름 끼치는 놀라움을 평생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하물며 빈대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저토록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우리를 뜯어먹으며 성공한다. 나는 빈대가 아닌 사람이다. 빈대한테서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인간이 무슨 일이든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하며 하나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인간이 빈대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내 인생이 빈대보다 못하지 않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으로서의 최선은 더할래야 더할 게 없는 마지막까지의 최선을 다해야 되며 이것이 빈대보다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는 길이다. 빈대보다 못하다면 그 사람은 그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 평생 일을 하면서 처음에 가출을 해가지고 서울까지 오는 그 중간에 막노동을 하면서 느꼈던 소름 끼치는 빈대 스토리를 정주영이가 항상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해줬다고 합니다. 빈대보다 사람이 못해선 되겠는가? 빈대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빈대도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뜯어먹으려고 목숨을 걸고 벽을 타고 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나를 뜯어먹고 빈대도 저런데 인간이 빈대보다 못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도 빈대한테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정주영 회장님 말처럼 빈대한테 배울 거는 배우시고 빈대보다 여러분들이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주영이 3년간 거의 잠을 거의 못 자고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해가지고 빌린 6,500만 원의 돈을 모두 갚고 이자까지 깨끗이 갚으면서 신뢰와 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오윤근 사채업자의 돈을 떼어먹혔다는 오점을 남기지 않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정주영은 사업가로서도 새롭게 시도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돈을 벌면서 빚을 다 갚게 됩니다. 빚을 다 갚게 돼요. 자,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는 좋은 날만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날만 있을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게 마련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항상 시련과 실패가 닥치기 마련입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 정미소를 조선 총독부가 강제로 폐업을 하고 쌀 배급제를 실시하면서 쌀을 전부 징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징발을 했다고 했죠. 1941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에 기업 정리령을 내립니다. 이게 뭐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모두 동원하는 강제 동원령이죠. 그래서 일본이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총동원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철 이런 것들이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라면은 가장 먼저 폐업을 시켜서 그걸 모두 징발을 해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943년 초에 정주영의 회사인 아도서비스 수리공장을 강제로 몰수를 하고 수리공장에 있는 모든 수리에 필요한 그런 기계들과 수리공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강제로 징발을 하면서 정주영이 강제로 수리공장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1943년에 정주영의 아도서비스 자동차 수리공장이 강제로 몰수가 되면서 이 수리공장을 빼앗겨서 사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더 이상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쌀가게를 강제로 폐업했던 것처럼 자동차 수리 공장을 빼앗겨서 강제로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주영이 내 회사를 빼앗겼으므로 더 이상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나는 더 이상의 열정을 불태울 수 없게 되었다. 내 사업에, 내 기업에 자동차 수리에 열정을 불태울 수 없게 되었죠. 그때가 내 나이 29살 때였다. 그렇게 해서 정주영이 나이가 30세가 됩니다. 아, 예, 30세까지 했는데 1시 39분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정주영이 자동차 수리 공장을 강제로 빼앗기고 폐업을 하면서 사업을 중단한 게 정주영 인생의 정말 오점이 되고 더 이상 정주영은 이 폐업으로 인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말았을까요?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 없구나. 나 이제 돈 다 갚았는데 돈 다 갚아가지고 이제 빚은 없어. 빚은 없는데 내 자동차 공장을 빼앗기고 나서 다시 무일푼 두 손에 맨주먹을 쥐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과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정주영은 뭘 공부했죠? 정주영은 자동차 수리를 공부했죠. 자동차 수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자동차 수리를 배웠던 이 지식을 가지고 다시 정주영이 새롭게 살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주영이 수리공장을 빼앗겨서 사업이 중단됐다. 그래서 정주영이 30세 때 더 이상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수리공장을 하면서 자기가 진 빚을 모두 갚고 다시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허허벌판에 서게 되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스토리를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방송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나요? 아니, 왜 지금 1시 반이 넘었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왜 1시 반 넘었는데. 네, 여기까지 해서 1부 마치겠고요. 2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더 재미있는 전화위복 광산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하고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모님, 지니님, 네, 재밌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교훈이 뭡니까? 오늘의 교훈은 빈대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죽으림을 다해 노력해서 우리를 뜯어먹고 성공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중도에 포기해선 안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죽으림을 다해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더 할래야 할 게 없는 마지막까지의 최선.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했고 그랬기에 경찰도 나를 도와줬다. 신용을 보고 정주영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있었던 것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었던 청년 정주영의 부지런과 성실함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쌀가게를 하면서 만약에 정주영처럼 신뢰받을 수 있게 일했다면 어디에 가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쌀가게를 할 때 일을 하는 정주영의 모습을 보고 사채업자 오윤근이는 어떠한 담보도 없이 큰 돈을 빌려주게 되죠. 신뢰했기 때문에, 신용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 있었다. 여러분들도 신뢰와 신용을 얻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뢰와 신용을 강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년 내내 1년 반 동안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나팔처럼 외치면서 우리가 자유지성 아카데미 1년 반을 지내왔어요. 오직 신뢰 하나, 그 신뢰 하나로 우리는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같으면은 3,000원을 빌린 사람이 3,000원을 다 띄었는데 여러분 다시 3,000원을 빌려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사채업자가 3,000원에 얹어서 3,000원을 더 빌려줄 수 없었을 겁니다. 오직 신뢰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신뢰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다. 여러분들 자동차 수리소가 쫄랑망하고 불에 타가지고 공장, 기계, 거기 있는 차마저 모두 불에 타가지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를 다시 기회로 만들어냈던 이유는 정주영이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자동차 불태워 먹은 자동차의 주인들을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나를 믿어달라. 나에게 시간을 주면은 내가 반드시 이 몸으로 이 한 몸 바쳐가지고 일해가지고 반드시 그 빚을 갚겠습니다. 그 고객 중에서 정주영을 도와주는 귀인이 있었던 거예요. 정주영이 실패하지 않았다면은 화신백화점 사장을 못 만났겠지. 조선총독부 경무총장을 못 만났겠지. 그 사람들이 정주영이를 알게 된 거죠. 맞죠? 사채업자가
정주영이를 신뢰했던 이유는 정주영이의 쌀가게에서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지. 3,500원을 망했을 때 더 빌려줄 수 있었던 거는 정주영이가 수리소를 하면서 보여준 신뢰에 정주영을 한 번 더 믿고 기회를 준 화신백화점 사장, 경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동차를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하고 어떻게 현대자동차가 나중에 글로벌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었겠나? 자동차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힘을 합쳐서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쌀 배달을 하면서 세 사람을 만났어요. 엔진 기술자, 공장 수리공, 사채업자.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어떻게 힘을 합칠지를 고민해라. 자식을 두고 있다면, 주변에 여러분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있다면은 제가 제일 이 강의 앞서 얘기한 정주영의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부지런함, 성실함, 365일 쉼 없는 삶, 이걸 잊지 마세요. 책임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정주영 아버지는 항상 정주영을 기다렸잖아요. 정주영을 만났던 사람들은 정주영이 실패를 했어도 정주영을 기다렸어요.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사람을 애정하면서 격려해주고 사랑하면서 기다렸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주영이 처음 취직한 쌀가게 볶흥상회에서 정주영이 쌀을 진흙탕을 묻혀가지고 비를 흠뻑 맞고 자전거도 망가뜨리고 했을 때 정주영이를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수고했다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쌀가게 주인 아줌마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신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주영은요, 가출을 엄청 자주 했던 부모님 속썩이는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어요.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님이 회고록에 쓴 거예요. 나는 망나니 자식이었다.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요. 성공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유지성 아카데미라는 공간에 모여있고 자유지성 채널에 모여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힘을 합치고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면은 지금보다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런 강의들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일을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유지성 유튜브라는 작은 채널로 만났지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거죠. 심지어 제가 이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자유지성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더 밀접하게 얘기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고락을 나눌 거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기대하게 되고 앞으로 더 찬란하게 우리가 이루어갈 일들을 더 벅찬 포부로 소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시련과 좌절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힘들 때 여러분들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정주영이 했던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나에게 요만큼, 이만큼 이런 건 없다. 최선의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살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무슨 일이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최고가 되시고 더 할래야 더 할 게 없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이제 2시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꿈과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찬란한 성공과 성취와 보람과 기쁨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정주영 회장님의 일생일대 자서전 2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